늘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사실 이 새로운 방향을 좀 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가 이렇게 지금 뭐 침체되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침체된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둘째는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어떤 이 힘, 추진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결국 소통의 리더십이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통 갈등 비용이 뭐 최대 246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가 완전히 갈등의 공화국이잖아요. 저는 어떤 전쟁도 어떤 그 큰 나라 뭐 이런 많은 병력을 가졌다고 이긴 건 아니거든요. 네. 늘 어떤 이 전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과 그리고 어떤 내부의 단합이 잘 된 이런 사기충천한 군대가 늘 이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뭐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어떤 문화의 뭐 융성이 됐든 그 모든 부분에서 저는 이런 어떤 소통을 통한 어떤 국민을 단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까 제가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서울시정을 하면서 예. 7조 6천억의 채무를 감축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돈으로 또 4조였던 복지 예산을 8조로, 예. 8조 이상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중앙정부 예산 400조 중에서 저는 정말 엉뚱한데 낭비되는 예산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거를 하면 정말 본격적으로 항목을 분석해 보면요. 저희들 서울시정도 제가 처음에 재정 분석을 했습니다. 저기 용역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 왔는지를 분석했는데 그렇게 보면 저는 적어도 20~30%는 지금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스티글리츠의 제안이기도 한데요. 조세 정책이 완전히 개혁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99대 1의 사회, 실제로 상위 10%가 전체 국민 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로 우리가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입니다. 진위 수가 멕시코와 더불어서 세계 두 번째입니다.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세제 개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1%가 다 지금 독식하는 승자 독식의 사회 속에서 저는 이런 경제적 불평등은 결국은 이 시장의 실패이고 또 이런 시장의 실패는 결국은 뭐 소득 이 격차뿐만 아니고 건강의 격차, 또 교육의 격차, 더 나아가서는 이 신분 이동의 격차까지 지금 낳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의 활력이나 지속 가능성도 생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큰 어떤 본질적인 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스티글리츠가 최근에서는 아직 번역은 안 된 것 같은데 Rewriting the Rules of American Economy 그 책을 보시면 아마 여기에 대한 해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법인세 올리고 아니 뭐 그거는 세제 부분은 저는 좀 더 정확한 어떤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로 만든 요인 중에 저는 조세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속세도 관련해가지고 상속세가 어쨌든 지금 한 뭐 50%인데 그래서 상속세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시장님께서 뭐 그거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답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스티글리츠 그 추석 때 이제 만나셔가지고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어떤 개념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 1월에 다보스 포럼에 참여했는데요. 그 앙헬 구리엘 OECD 사무총장이 진짜 나를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만나자고 했는데 그 경우는 그분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OECD 입장에서도 국가 간 기구잖아요. 근데 국가들끼리의 이런 어떤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서울시장이 좀 이런 일종의 챔피언 메이어가 돼서
이런 그 포용 성장의 도시 연합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처음 하는 뉴욕 회의는 못 갔고 파리 회의 가고 다음 세 번째 회의는 서울에 유치를 좀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근데 사실 포용 성장이라는 것도 조금 추상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서울시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가 이 포용 성장에 아주 견인차적인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가 2012년에 처음 시작해서 2014년에 1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 포럼을 열었어요. 근데 이번에 2차 회의가 몬트리올에서 열렸는데 1,800명이 참석했고요. 그게 월드뱅크니 뭐 심지어는 EU, 유로피언 유니언 쪽에서 국장급이 한 명 왔습니다. 그리고 1,800명이 전 세계 도시나 국제기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용성장의 핵심은 오히려 이런 사회적 경제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는 지금 뭐 제가 지금 서울시장 된 지 5년 사이에 이런 그 아직 그 스타 기업 이런 거는 탄생하지 않았지만 조합만 협동조합만 해도 지금 수천 개가 생겨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막 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죠.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의 성장을 이끌었던 그런 이 패턴에 저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대기업의 성장이 큰 효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뭐 이미 저는 중국에 이런 경쟁력에 우리가 밀리면서 그동안 뭐 수출 산업의 근간이 됐던 중화공업이라든지 또는 제조업 이런 것이 뭐 어려워질 거는 저는 당연히 예측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저는 시장되기 전에 한 6, 7년 전에 그 유럽의 말매를 제가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미 말매 눈물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선업이 호황이다가 그 대형 크레인이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에 팔려간 날이 말매의 눈물을 흘린 날입니다. 저는 우리라고 오지 않을 그런 리가 없다. 지금부터 대비를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전에부터 했었어요, 저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지금 조선업만 작년에 10조 정도의 적자가 있었잖아요. 제가 포스코 사회이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3, 4조의 순이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라는 게 이미 우리가 어떤 마치 유럽에서 이런 조선업이 또는 철강업이 일본으로 가고 일본이 우리 한국에서 왔듯이 그것이 또 중국으로 가고 갈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어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지식산업이라든지 또는 R&D라든지 또는 문화예술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의 이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게을리했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이런 쪽은 경쟁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고부가 장치라든지 이런 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아무리 따라와도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이 대단히 잘못됐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도 제가 맥킨지의 저는 항공모함 같은 서울 경제가, 서울 호가 제대로 되려면 저는 그런 충분한 이 방향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이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서울이 앞으로 주력하고 서울이 먹고 살 게 뭐냐? 관광과 엔터테인먼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관광과 마이스에 집중하고 있죠. 마이스는 이미 세계 3대 도시가 됐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이 관광객도 지금 1,200만 명이 넘었었잖아요. 지금 금년 아마 한 1,400만 명까지 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00만 명이 되면 일자리가 40만 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60개가 넘는 대학이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브레인 도시예요. 대학 하나 갖고도 지금 그 타운이 완전히 성장하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뭡니까 R&D 지식산업 이게 핵심이다 서울은.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무튼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방향 감각을 잘못 잡고 왔다, 그동안. 우리가 제조업 분야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핵심 산업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처럼 우리가 어차피 고도 성장을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성장에 맞는 저성장 시대가 이미 이 노멀이 된 이런 상황 속에서의 또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99대 1의 사회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를 갖고는, 이런 심각한 불평등을 갖고는 저는 경제 성장은커녕 어떤 그런 성장의 동력을 완전히 저는 다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저는 사람이 중심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어떤 창조하고 혁신하고 새로운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기회가 없어진다. 99%에 대해서는 그 기회가 없어지고. 그게 이제 지금 스티글리츠나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소득 불평등, 교육 기회 불평등, 심지어는 건강의 불평등이 지금 강남뿐만 해도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분 이동의 가능성까지 사라져 버리면 저는 경제의 권력, 자본주의의 어떤 이런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본궤도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대공황 직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아니면 일본을 지금 일본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간 이런 걸 되풀이할 가능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들으면 서울시는 이미 그런 걸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경제민주화 정책, 택시 정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노동 존중도시 서울 이런 거 발표했죠. 그 다음에 저는 복지 정책, 복지를 그렇게 8조로 하니까 저희들이 한 20만 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지는 결코 낭비가 아니고 투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울형 창조경제 이런 걸 종합하면 결국은 모두를 위한 경제다. 이코노믹스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정말 전국적, 국가적 과제로 채택하면 우리가 그래도 성장에 뭔가 이 어떤 주춧돌을 놓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저성장 체제 속에서도 어떤 국민이 행복한 삶의 질을 최소한 만들어내는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지하철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건가요? 그건 노동조합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사실 통합을 제안했는데 그쪽에서 사실은 그 통합을 거부했기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난번에 구의역 사고 이후에 노동조합에서는 지금 저희들 서울시에 특별한 다시 인센티브가 없이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일단은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마 물밑 대화들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통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떤 이 혁신과 구조개혁과 또 시민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GBC는 좀 착공을 좀 어떻게 뭐가 좀 되는 건가요? GBC는 여러 가지 이 절차가 있으니까요. 절차를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저 보니까 봉은사에도 또 내놓고 그랬던데요. 봉은사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저는 앞으로의 절차 속에서 이렇게 검토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대화와 타협으로 다 해결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은 아직 한 번도 그런 파업이 있었다거나 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은 있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보통은 이제 여당은 이 안보와 경제는 능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은 안보와 경제에 정말로 무능한 정권이라는 게 저는 판명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번영을 가져오는 것이 말하자면 뭐 등소평의 흑묘, 백묘 이론에 보더라도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두 번의 정권을 거치면서 어쨌든 지금 냉전과 다름없는 그래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가져왔고 특히 북한의 핵 개발을 지금 말하자면 야기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지금 뭐 북한을 비난하고 아니 무슨 논평자입니까 지금? 언론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런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한편으로 저는 이 한반도에서의 북핵이 핵무기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또는 이 튼튼한 안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이 평화를 구축하는 이런 일에 분명히 성취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소극적인 어떤 안보 정책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안보라는 것, 대북 관계라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와 또 민생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북부에 예를 들어서 고성이라든지 이런 쪽이 금강산 개발 때문에 금강산 관광 때문에 그 당시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 다음에 개성공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계 중소기업들이 돈을 벌게 됐습니까?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이 다 뭔가 땅값도 오르고 막 그냥 그런 말하자면 경제적 이런 분위기가 좋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것이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오늘 다른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에만 매장된 이 지하자원이 약 2,000조에 이른다고 2,000조에 이른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당연히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말하자면 TSR, TCR 이 대륙 횡단철도 연결해서 우리가 이 물류의 중심이 출발점이 서울이 되고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섬나라에 불과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대륙으로 연결되는 이런 커다란 꿈을 꿔야 되는데 도대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어디 외신에 따르면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일본의 홋카이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그쪽으로 연결하자고 지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정부는 무슨 잠을 자고 있다는 거냐 말이에요. 저는 그건 뭐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반도에서의 핵 경쟁은 저는 민족의 어떤 자멸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더 이상 핵 개발을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핵이 제거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외교고 안보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이 북한과의 이런 어떤 대결적 구도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런 걸 조장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뭐 지금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해서 얘기하는 바가 바로 이 해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3 No, 3 Yes라는 정책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에서의 더 이상의 핵 탄두는 개발이 해서는 안 된다. 노모. 그 다음에 이것을 소량화, 경량화하는 이 노베타. 그 다음에 노 엑스포트. 이걸 외국이나 이렇게 확산하는 것은 안 된다. 그게 3 No고 3 Yes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 북한의 다양한 어떤 지원과 회유에 관한 이런 정책들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미국과 또는 다른 중국과의 협업 속에서 이런 지렛대를 활용해서 이런 걸 막는 것, 뭐 육자 회담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그래서 외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외교와 국방 정책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런 무책임한 뭐 핵개발 주장이나 하고 저는 이건 진짜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드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떤 생각이에요? 뭐 지금 사드도 마찬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가장 강력한 안보 정책은 국민의 단합을 이루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산산이 쪼개져서 도대체 무슨
안보를 하고 국방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드와 같은 정말 중대한 정책은 네. 저는 당연히 국회와 논의하고 네. 이런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해서 결론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 그 국회의장이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정말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말 국가 이익이 뭔지, 정말 국방 정책에서 이것이 가장 기묘했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는 것.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안보 정책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예선 관련해서 그 지금 경선 방식이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죠. 아니 저는 그런데 관심 없고요. 본선에 경쟁이 있는 사람이 본선에 나가야죠. 아니 그게 지금 당으로서도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저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만약에 이런 정말 정권의 교체, 시대의 교체, 미래의 교체를 바라는 이 국민들의 열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당대표를 뽑아갖고 본선에 경쟁이 없는 사람이 나가면, 그래서 정권 교체 못하면 저는 그 당이 존립할 수 있습니까? 해체해야죠, 그런 당은. 그러니까 무슨 그런, 저는 여의도 문법에 이런 작은 룰, 저는 관심도 없고요. 국민도 관심이 없을 겁니다. 국민이 관심 있는 것은 이 토탈에 빠진 나라를, 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어쨌든 정상의 나라로, B급의 이런 나라를, 이런 국가를 제대로 된 정말 국가로 만들어 달라는 이 절대절명의 요구 앞에서 무슨 그런 룰이 중요합니까? 그런 뭐랄까 정말 어떤 이 시대의 과제, 국민의 어떤 그런 절박함, 이런 것의 관점이 아니고 그런 어떤 정파적이고 어떤 당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어떤 저는 뭐 논의, 그런 생각에는 전 같이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뭐 어쨌든 당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뭐 그런 건 앞서간 얘기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는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절망을 어쨌든 기본에 놓고 모든 걸 고민하라는 뜻이죠. 너무 앞서가면 또 그거 곤란하니까요. 제 근본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문재인 대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정도 말씀했으면 뭐 오늘의 뉴스 저게 야마가 딱 나왔잖아요. 편집장 역할까지. 저는 뭐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없었던 적은 있었죠 당연히.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갈 때도 재수를 했고, 그때 시골에 와서 사실 제가 어느 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그 아버님과 모시고 제가 서울역에서 시골로 내려갈 때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죠.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갈 때도 또 재수했습니다. 저는 재수 전문입니다. 뭐 사법시험도 제가 서너 번은 떨어졌고요. 저는 다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저는 자신의 열정과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망하지만 않으면, 희망을 잃지만 않으면, 저는 우리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절망의 상태잖아요. 지금 뭐 남북관계 위기죠, 경제 위기죠. 지금 뭐 도대체 가계부채가 1200조라는 게, 또는 정부 부채가 지금 뭐 공공부채가 지금 1000조가 훨씬 넘었죠. 이건 완전 미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거기에? 근데 저는 용기를 잃지 않으면, 희망을 잃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늘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make hope라는 말입니다. 제가 희망 약속을 만들 때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보다 보니까 아니 make hope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희망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저는 아니라고.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나라를 우리 시장님께 이렇게 맡겼을 때 시장님 어떤 그러면 그 호프를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게 희망 아닌가요? 예. 저는 정말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법이요? 지금 대한민국 작년에 제가 광복 70주년 예. 기념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정말 우리가 어영부영하면 30년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한 세기를 분단의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치욕이고 굴욕이고 정말 분노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난 산업화, 민주화 나름 성공해서 그래도 10위권대 경제 대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름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과연 우리의 그런 새로운 미래를 만들 만큼의 지금 새로운 대안이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국가 운영의 어떤 틀과 어떤 시스템과 그다음에 구조와 그리고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는 세력도 저는 교체된다고 봅니다. 제가 싱가포르를 가보니까요. 지금 장관이 전부 30대 아니면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세대 교체가 또 좀 필요하다. 저는 반드시 젊은 사람이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싱가포르도 보니까 그 이사회라는 그런 쪽도 다 시니어 세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아까 제가 그동 말씀드렸던 정권의 교체, 시대의 교체, 그 다음에 이런 미래의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룰을,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절망하는 것은 아까 99대 1의 사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정치인들이 전부 대부분 부자잖아요. 말하자면 그 1%를 옹호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칩이 없고 진짜 스스로 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는 자발적 가난에 해당합니다. 제가 사실 명색이 변호사였고 검사를 지내고 변호사를 했고 한때는 돈도 벌었어요. 제가 그 돈이 무능해서 돈을 안 번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거 제가 뭐 어디에 역사문제연구소에 기증하고 제가 포스코 사회이사할 때는 심지어는 그거 뭐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매각하면 주식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스톡옵션 제가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니까 사회이사한테 7천만 원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거 다 기부했습니다. 예? 제 삶이 저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사실 뭐 변호사 때려치고 사실 월급 안 받는, 월급 받더라도 변호사와는 다른 것이잖아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고 그런 돈 다 단체에 기부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저는 말하자면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과거를 봄으로써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돈 많고 늘 건설회사 사장님이셨잖아요. 그분은 분명히 땅 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이 예측했어야 되는데 아니 747 공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나요? 22조 원을 강바닥에 그냥 강바닥 파는데 다 썼잖아요. 저는 이게 뼈 아픈 겁니다. 아까 방향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지난 10년 이 시기에 그 국가 예산을 이런 장국가를 만들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데 써야 되는 예산을 그 강바닥에 지금 다시 어찌 보면 다시 그 친수성 또는 생태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 다른 돈이 지금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를 거꾸로 이끄는 겁니다. 절벽 위로. 서울 경제 잘하십시오. 제가 뭐